뭐 이제 물품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민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GS가 들어오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다만 GS가 들어올 때 계약을 했거든요, 국방부랑. 영등포에 있는 그 이마트의 가격 기준 대비 80%로 팔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군데인가의 GS 편의점이라고 하는 곳에 평균 가격에서 80%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협정을 맺었는데, 그대로만 해준다면 사실은 GS가 들어와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국감 때 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발칵 이제 뒤집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는 것을 가격조사조차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각해. 예, 이게 잘만 되면은 뭐 민영화하는 것도 나쁜 제도는 아닌데, 왜냐면 군인들이 가서 GX에서 편의점에서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정상적인 거라고 복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이 하는 게 맞죠. 근데 하여튼 잘못된 거.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PX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세품. 근데 이제 면세품이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제 없어졌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군인들은 면세 담배 한 달에 얼마나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면세 담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면세 담배로 군인들한테 담배를 줬잖아요. 아, 그래요? 예, 담배를 줬는데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겠지. 예전에는 2보루씩인가 한 달에 줬어요. 근데 그게 김대중 정권 때인가부터 이제 담배를 국가가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여서 돈으로 주자라고 하는 걸로, 연초비라고 하는 걸로 돈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도 PX에서는 면세 담배는 판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 한 개 피도 면세 담배가 없습니다. 장병들이 피는 담배는. 그러니 실제 지금 4천 얼마씩 주는 담배 값을 그대로 주고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월급 10몇만 원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양주는 면세를 해줘요. 네. 그러니 근데 군부대에서 양주 먹을 일 없잖아요. 장교들은 먹죠. 장교들은 사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좀 바꿔야 된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병사들에게도 담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피는 사람들에게는 면세를 좀 해줄 필요성은, 면세 담배를 팔아야 예, 되겠네. 면세 담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술은 계속 면세를 할 거면 담배도 일정 정도는 대신 그 면세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면 되죠. 1인이 한 달에 뭐 한 보루 이내만 면세, 그게 넘으면 유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물품 사는 문제도 그래요. 예전에는 뭐 치약부터 칫솔, 뭐 화장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치약을 좀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화장지를 많이 쓰는데 똑같이 하나하나씩 주니까 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이 받는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돈으로 줄 테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사서 써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치약 하나, 뭐 수건 하나, 손수건 하나 이렇게 사는데 전체 매달 2만 원씩이었다. 물품으로 주는 값이. 그러면 돈으로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2만 원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물품으로 너희들이 사서 쓰는데 8천 원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부가 심지어는 예산을 아꼈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어요. 이런! 야! 네, 그래서 이러면서 완전히 조삼모사 형식으로 돈을 뜯어가는 거죠. 이렇게 뜯고 저렇게 뜯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면서 또 이제 대통령의 희망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대선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월급을 자기 임기 동안에 2배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적립을 따로 이제 적립금을 부어서 전역할 때 주겠다. 이제 한 학기 등록금 정도가 되는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속이었는데, 월급은 지금 2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요? 15%씩 해서 5년 임기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희망준비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통장 개설은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대신 너희들 월급에서 적립을 해가지고 전역할 때 찾아가라. 이게 완전히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그 문제인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7만 원이 월급인데 그 중에 7만 원은 그 강제 적립을 하고 예. 3만 원 남잖아. 근데 전화요금이 10만 원 나온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 이게 지금. 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죠. 예. 휴가 나와서 쓰는 돈이나 뭐 이런 예, 것들까지 예. 다 고민해보자면. 근데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고 합니다만은 과연 대한민국이 예산이 없는 거냐? 그렇게까지 어떻게 다 돈을 줄 수가 있냐? 근데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산해보고 하면 진짜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좀 후차적인 문제로 두더라도 현재의 병력 규모에 있어서 두 가지죠. 최저임금으로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문제 하나와 앞서 이제 희망 적립금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돈으로 치면 한 8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으로 그게 다 쳤을 해봤자 때. 8천원밖에 예, 안 1년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예산이 8천억 정도 되는데 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1년에 병사들 50만, 44만 그 병사들에게 들어가는 월급이 7천억이에요. 우리가 돈 월급이라고 다 주는 거 해봐야 37조 원의 국방 예산에서 7천억을 월급으로 줘요. 근데 이 간부 예산은 어떻게 되냐? 부사관의 월급으로 받아가는 게 4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그 위에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이 받아가는 게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놓고 군인연금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또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인연금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군인연금 문제, 요즘 연금이 이슈니까 군인연금 문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군인연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군도 정년 보장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은 뭐 중령에서 대령이 될 때 45세까지 대령 승진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고, 뭐 장군이 되려고 하는데 뭐 48세까지 장군이 못 되면 옷을 벗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기수가 있는데 승진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 아리까리한 사람, 그리고 안 될 사람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서열이. 여기 뒤에 있는 30-40%는 내가 1년 지나면 옷을 벗고 나가야 될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45에 옷을 벗고 나가려면 방산업체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뒷돈을 챙기는. 그러니까 뒷돈을 챙긴다기보다 현직에 있는 동안에 방산업체 일을 도와주고 전역하면 바로 그 업체의 과장이나 부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방산비리를 초래하는 소위 이제 군피아를 양산하는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공무원에 비해서 군이 더 훨씬 그렇게 없는 게, 공무원은 크게 내가 욕심이 없어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군인들은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군인들 월급을 어떻게 다 줘, 그 사람들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20년을 부고 나면, 자기 적립금을 붓고 나면, 예를 들면 20살에 본인 공무원이 돼가지고 40이 됐다 그러더라도 40에 본인이 퇴직을 하면 연금은 60세가 돼야 받습니다. 그렇죠? 네.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일찍 퇴직을 해도 못 받아요. 근데 군인연금은 퇴직한 다음 달부터 받아요. 나이랑 상관없이. 다음 달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뭐 수입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수입이 있거나 그것도 없거나. 문제야. 예. 수입이 예. 있으면 조금 줄어드는데 예. 뭐 그것과 차이 없이 어쨌든 국가 부담금은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퇴직을 했어. 그럼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아요. 그러면 한 80% 정도의 돈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해. 그럼 100이라는 월급이 나가요. 그럼 국가 전체로 보면 180의 돈이 나가야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실제 소비로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계속 그냥 일을 정년을 하면 하는 게 하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방산비나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그러네.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군인이 별 안 다는데 어떻게 계속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교장 쌤 안 된다고 정년 전에 옷 벗습니까?
다 직제가 문제가 생깁니까? 평교사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군도 체계만 이게 정립을 바꾸면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를 더 내고 바꿀 거냐 이 문제를 논쟁하기 전에 군인연금을 바로 받는 문제 그리고 계급정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사실은 그 전체 국가 예산에서 군인연금으로 나가는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고민은 이제 시급하게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군인 복지 문제로 좀 돌아가서 제가 오늘은 군 그 사망사고 자살자 얘기를 조금 드리고 네. 싶어요. 예. 그 지난번에 충격적이어서 그 그러니까 그 군인이 죽으면 500만 자살 원. 처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가족이 밝혀내라. 그 부분이 예.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가수 김광진 씨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말 중에 대한민국 군인이 참으면 윤일병처럼 되고 안 참으면 터지면 임병장처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슬프지만 떠돌았는데요.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최근의 일이었으니까 그것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터진 지도 4월 7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요. 윤일병 사건이 처음에 언론에 나오고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던 것은 본인이 회식 중에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했다. 맞아. 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개뻥. 그게 군의 초기 수사 결과 발표예요.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 발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유족에게 넘어오는 거죠. 유족이 과연 동의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법원의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이 다른 이유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고 일반인들이. 일반인이 부대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 장병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군 수사 체계가 끝나는 건데 그런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지금 실제로 이제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다. 소위 맞아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실 수사가 바뀌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군사법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헌병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해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판을 받는데 사단급의 군사재판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판사도 임명하고 검사도 임명해요. 그리고 1차 수사를 결과했던 헌병대도 임명하는 거죠. 사단장 입장에서. 자기 부하들로.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라면서.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맞아 죽었다고 세상에 나와야 되겠어요. 본인이 음식물을 먹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걸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밖에 비리를 없는. 숨기려고 그렇죠. 많은 군 의문사가 발생한다. 그 문문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단장 안에서 정리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윤일병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군 법정에 가면 재판관이 3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가운데 앉아 있는 주심판사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요. 장군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양쪽에 배석하는 판사들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장군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창군하던 시기에 6.25 있고 창군하고 막 이런 시기에 군사재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고 능력자가 없으니까 장성이 와서 판결을 좀 군사재판일 때 하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것도 심각한 예, 문제. 그래서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재판하면 탄원서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재판 중에 재판장에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이 좀 그래도 군 생활을 잘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탄원이라는 걸 좀 하죠. 탄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민간 법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군사법정은 어떤 게 있냐? 감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판이 다 끝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징역 2년 이렇게 판사가 때렸단 말이에요. 형이 집행돼요. 그러면 사단장이 아니야. 재판 중에 탄원을 하는 게 아니라 형이 이 종결된 사람에게 2년은 너무 커. 1년으로 깎어. 라고 해서 감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러면 과연 장성이 감경될 확률이 높겠어요? 아니면 그때 피해를 입었던 병사가 감경될 확률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훨씬 그렇죠. 유리한. 가해자가 네. 훨씬 유리한 음.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음. 그리고 군사법정에서 전 군에서 가장 높은 그 재판관은 원스타 장군입니다. 딱 한 명. 그러니 그 위에 사람들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 터졌을 때 사이버 사령부는 다른 일반 부서랑 다르게 아시는 것처럼 일반 부서는 뭐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군단장 위로도 육군 참모총장이 있고 합참의장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고 이렇게 직제가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는 다른 직제가 없이 국방부 장관의 직활부대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만이 직접 지휘를 하는 부대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지 않는. 그러니 사이버사가. 예. 그러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직원이 지금 16명인가가 구속되고 고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받고 있고 실형을 살고 있고. 그럼 직속 상관도 문제가 있다라고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행위가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직활 부대장이었던 국방장관, 지금 이제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이었고 지금 청와대의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죠. 이분은 서면 조사조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진실을 말할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 삼성장군, 사성장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터져도 뭐 성추행 사건이고 뭐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져도 제대로 조사도 안 일어나고 감경해줘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 사법 체계에 대한 개혁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라고 같아요.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소위 문제가 터졌는데 그 사단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꾸려져 가지고 전문 법조인도 아닌 사람들이 판결을 하고 예. 그 판결한 내용의 형벌을 감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김광진 의원님 오셔서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까지 아무도 언급을 안 했다는 게 전 이게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도 특위가 결성되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윤일병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슈가 많았고 이걸 군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개 특위도 만들고 민군 협의회도 만들고 해가지고 진행은 됐습니다만 국방부가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을 눈치를 사실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국방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와 관련한 것을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끝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얘기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위에 한 분이 의료 체계 문제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군 의료 체계. 예, 군 의료 체계요. 군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가 크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배 아프다고 가도 똑같은 약을 주고 이 약을 주고 머리가 아프다고 가도 똑같은 약을 주고 예, 뭐 이렇게 이제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물을 안 먹어서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목이 상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전문 인력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전문 인력이. 군의관. 예, 군의관이라고 하는 게 전문 인력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원래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고 지금 21개월까지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가는 추세고, 원래 공약으로는 18개월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근데 군의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기간은 줄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36개월 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지금도? 거죠. 그러다 보니 군인들 생각에 예전에는 비슷한 정도의 기간이었으니까 군의관으로 가서 조금
빡세게 가고 또 월급도 좀 받고 이렇게 생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그냥 현역으로 가버리면 현역으로 가서 2년 안에 끝내버리고 1년 밖에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의관 지원율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의관 밑에서 이제 이것을 보조해주는 병사들 같은 경우 간호사들이 아니죠.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아니죠. 그쵸. 병사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 교육 1, 2주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 이제 제대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지금 군대에서 그 일하고 있는 병사들 전부 다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 시켜주자. 이제 의무병에 대한 문제들 합법화 시켜주자. 그 기간에만 간호사의 자격증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도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 아니면 교육 연수 기간을 좀 더 길게 주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전문성이 없는 상태로 원칙적으로는 뭐 거즈 정도, 드레싱 정도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윤일병 사건 때도 어쨌어요? 이 친구가 맞다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수액을 맞춰가면서 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수액을 주사하고 뭐 하는 것들을, 의무병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전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오긴 오는데, 군 의료사고의, 그러니까 의료사고의 특성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 아파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근데, 배 아파서 죽는 것도,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도 급성 폐렴으로 유발할 어떠어떠한 징후라는 것이 있는 거죠. 100만 건 중에 한 건. 근데 이런 경우가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군대에 오는 전문 의사 자격증을 있는 분들도 26, 27에 이제 오잖아요. 병원에 레지던트나 이런 것들도 거치지 않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인턴만 하다가 이제 바로 오는 경우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큰 병원에, 큰 병에 걸리면 대학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똑같은 화면이어도 이럴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건데, 지금 군 의료체계에 있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이런 분 있죠. 여기 뇌수막염이 생겨가지고 뇌 MRI도 찍어보고 뭐 했는데도 이걸 뇌수막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감기약이나 진통제만 처방해서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신상병 사건이죠. 그것도 벌써 2년 전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일주일 더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또 군대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병이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판단을 과연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 데리고 와야 되겠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파견하거나 뭘 해가지고 더 사람을 많이 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는 방법은 의무병이 아니라 직업군인제를 보수를 많이 주고 전문의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네.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고, 두 번째는 민간병원으로 빨리빨리 보내줘야 됩니다. 민간병원으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진료권 보장, 이게 필요한데 군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 또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군병원보다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수술받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똑같은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외진에 대한 것을 빨리 좀 잘 해주자라고 하는 처방 방법이고요. 외진이나 그러니까 민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늘어나야 됩니까? 외진에 늘어나는 것과 수송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치료하는 병상을 만들려고 고민하지 말고 헬기라든가 응급 이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돈을 잘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병상을 우리가 직접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을 빨리 좀 벗어나야 실제로 장병들이 죽지 않는다. 지난달이죠. 지난달 4월 28일이었던가요? 광주에서 2명이 물에 빠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훈련 중에 저수지에서 걷다가 사망했는데 50분 만에 건져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119 불러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군 훈련장 안에서 죽었는데 군부대에 어디 산에 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군부대 훈련장 안에서 자기 훈련장에 저수지에 빠져 죽었는데 50분 동안 119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려서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임병장 사건이 났을 때도 헬기가 오는 동안 그것도 그 군 헬기가 아니라 일반 헬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헬기가 와서 싣고 가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사망한 거 아닙니까? 헬기가 늦어서. 심각한 문제네, 예. 진짜. 어? 이 국회의원들 쓰잘데기 없이 휴가 갈 때 헬기 타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휴가 갈 때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왜 그 저기 휴가지에서 회의하러 참가한다면서 아, 그러던가요? 소방 헬기 써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까먹었어. 예, 그런 짓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죠? 예. 예, 군 헬기 제가 함부로. 예. 국방위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랐네요. 예. 앞으로는. 아니야, 국방위원 아니었고요. 아. 그때 하여튼 그 무슨 소방 헬기를 소방 헬기 같은 거. 소방 헬기를 뭐 저기 휴가지에서 자기 회의 참석해야 된다고 부르고 그 막. 문제들이 좀 예. 있죠. 사실은 군 헬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음. 소방 헬기는 지자체들 소유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끄는 의전 헬기나 차원에서 뭐 이제 그딴 식으로 하는 이러니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경우들은 가끔 있죠. 그리고 그 하여튼 뭐 그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도 있었죠. 왜 저기 그러게요. 지난번에 중요한 회의였겠네요. 중요한 뭘 중요해? 그때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 예, 하여튼 뭐 넘어가고 예.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미필 아니라니까 육군 병장 만기자 됐습니다. 아이고. 그 누가 자꾸 군 미필이라 그랬어. 나와. 근데 미필이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미필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군대 얘기하면 안 됩니까? 맞아. 군 미필 그 얘기. 망치년아 너 군대 갔다 와서 이 얘기해라. 그러면 군대도 안 갔다 온 박근혜 왜 대통령 하냐? 그러면 어?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요원 출신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웃기고 앉아있어. 자, 하던 얘기 맞읍시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군 의료라고 군 하는 의료 것도 문제, 그 수송 문제에 그 집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 예. 사실은 PX보다 훨씬 더 민간 개방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음. 예,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사망자로 좀 넘어가면 군 자살자 문제.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했을 때 그렇죠. 사망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예. 근데 의료 사고도 한참 이제 이게 논쟁이 됐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그 사망자의 유족이 의료적인 지식도 하나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수술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수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수술을 잘못 집도한 의사랑 훨씬 더 가까운데 이게 어떻게 유족이 밝혀낼 수 있냐? 그러니 이게 정말 의료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걸로 지금은 이제 재판이 입증 책임이 바뀌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군 수사 체계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현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사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여자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변심해서 마음이 상해서 사망하는 경우나 혹은 뭐 그 휴가를 갔는데 군 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좀 논외로 치더라도 도저히 나는 군대는 안 들어갈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로 사망하는 경우나 군부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여타의 경우 경제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군이 밝혀내면 그 순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 있고 그것을 역으로 그 증명해야 되는 것을 군이 그 유족이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폭행이나 그러니까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구타나 가혹행위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 맞아서 죽으면 누구라도 차라리 알아요. 맞았다 죽었으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가혹행위가 있어 왔고 끊임없는 괴롭힘이 있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친구가 왜 죽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군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맞아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유족은
아니다. 네, 이 친구 얘가 가끔 집에도 전화해가지고 김병장이 너무 괴롭혀요. 내가 이렇게 엄마 좀 먹는 것에 힘들어요. 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니 그걸 수사해달라. 라고 할지라도 군은 수사를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직접 맞아 죽은 사인이 없다. 라고 하는 것만 밝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 그 군내 사망 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그 조사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군 엄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장관급으로 군 엄부즈만 제도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부대에 출입할 수 있고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민간인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 엄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윤일병 사건 이후에 이제 거론됐는데 윤일병 사건이 4월 달에 생기고 작년 한 10월 정도까지만 해도 국방부가 받으려고 했어요. 그 제도를. 근데 지금 4월이 되니까 여론이 다 사그라들고 해서 못 받겠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 엄부즈만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독립기구에 있어야 되니까 국회 차원에 두자.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국회에 이제 두고 있고. 근데 이것을 국방부는 처음에는 그러면 국방장관 예하에 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 자기 비리를 덮는 은폐시킬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건 헌병대랑 다를 게 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국방부가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두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면 총리실 산하에 두자.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국방장관보다 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기가 쉽지 않다. 그 산하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에라도 둬서 국방장관도 일정 정도 그 지휘 권한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사실 이제 행정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예. 군 사망 사고도.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독일처럼 그 국회의 일단 특위처럼 국회 내부의 상설 특위처럼 군 비리에 대한 방위 산업 비리라든가 군 사망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를 설립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두는 게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행정부를 주장은 감시 비판하는 게 강하게 역할이니까.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라는 게 올와 나씩만 할 수는 없는 거고 협상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만을 주장하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총리실이든 권익이든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고요. 원칙적으로는 잠깐만, 그러니까 국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시니까 아무래도 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많습니다. 네,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솔직히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 꾸준히 고민해서 이걸 국회 안에 둘 거냐, 총리실 산하에 둘 거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님은 그 결론이 그럼 총리실 산하에도 돌아라는 얘기까지 갔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알았고, 우리의 요구는 아니다. 이게 사실 군 사망사고 누구의 자식이야? 우리 자식이야. 국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자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 부모, 그러니까 군 가족들이 모여서 이거는 국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만들고 그 특별기구에서 이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행정부를 감시감독해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전문 수사관들이 밝혀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밝혀내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김광진 의원이 혼자 고민하셨다라면 이제는 국민들이랑 같이 고민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하여튼 그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 안에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200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과거사 위원회들을 싹 없애는 상황에서 전부 다 없어졌고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한 부분도 물론 있죠. 그러나 문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과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3개월간 공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지금 아까 여기서도 그게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맞아. 생판 없는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 누가 3개월 만에 신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별로 신청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과정은 그때 벌어졌던 사건들은 아니고 2006년 초에 3개월간 접수받았던 것만을 가지고 그 규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 이전까지 중에서 사건 중에서 접수에 참여했던 몇몇의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일단 그 재심기구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고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아예 재심기구 자체가 없었던 거죠. 2009년부터. 2006년부터. 왜냐면 2006년 3월까지만 접수를 받았으니까. 그러네, 3개월만.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없어질 때를 기준이 아니라 만들어졌던 그 접수받고 끝났던 2006년도를 기점으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있고, 그래서 재심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국회 와서 이제 계속 했고요. 그래서 가장 이거 원칙적으로 좋은 거는 아까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처럼 독립규가 되면 좋은데 일단은 군 내부에서라도 재심기구를 두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제가 계속 폈어요.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육군본부에서 수사를 해요.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 민간 법정에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죠. 그러면 순직 권고 처분을 받아와요. 그 외부 기관을 통해서. 순직 권고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처분이 왔으니 육군본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1차 육군본부가 수사를 할 때 순직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떠든다 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이 갖고 와서 순직 처분을 내려주겠어요? 못 내려주죠. 우리가 일반 법정도 3심제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재판이라는 것이 신이 하는 게 아니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군법 재판은 뭐 저기 장관이 한다며, 장군이. 실수할 수 있어요. 1차 재판이라는 것을 실수할 수 있으니까 2심도 하고 3심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재판관에게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1, 2, 3심을. 그렇죠. 근데 1심, 2심, 3심을 같은 육군본부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3심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심은 육군본부에서 하고 2심은 국방부가 하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서 그 법이 3년 만에 노력해서 엊그제 제가 이제 못 나온 날 있잖아요. 그날 법사위까지 통과했어요. 이제 그날 이제 본회의에 올라올 날이었는데 국회 파행되면서 이제 그 법도 멈춰 있죠. 그 법이 정확히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고? 군인사법입니다. 군인사법인데 군인사법.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이제 재심기구라고 일단 볼 수 있는 중앙심사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해 사망자, 이제 자살자의 경우에 있어서 입증 책임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입증을 해도 지금은 스스로의 행위가,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행위가 자살인 경우는 국립묘지에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걸 어쨌든 순직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순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의 법이 이번에 같이 군인사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직 1, 순직 2, 순직 3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순직 3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자해 사망자도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이번에 만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예우 차원으로 보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 건데 왜 이 사람이 죽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제복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특히나 제복을 입고 사망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우는 국립묘지 안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좀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해 사망인 경우에는
뭐 소위 이제 군인연금이라든가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우로서 국립묘지 안장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인 거죠. 예. 그래요. 뭐 그 국립묘지 안장이 그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 자식을 멀쩡한 자식을 군대에 보냈고 군대에서 사망했는데 이 아이를 진짜 그 그냥 큰 의미가 뭐냐면요.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문제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런 의미라서 이 애가 개인적인 문제나 또라이여서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가니까 예, 국가의 어떤 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순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주로 이제 이 자살하는 이병들이나 이런 그 군부대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 군대 내 왕따 문제라든가 이런 그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었네요. 예, 자, 근데 사실 이제 순직 인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중앙심사위원회를 예, 만들어서 예. 이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예. 굉장히 필요하겠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군 인권 문제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또 더 준비하신 내용 더 있으십니까? 뭐 할 얘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았는데 혹시 제가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글 좀 써주세요. 예, 예. 군대의 뭐 꼭 군 문제가 방산비리. 방산비리. 예. 지금 방산비리에 대한 그 수사는 해군 이후에 지금 공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은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슈가 좀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종합수사단 합수단에서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이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해군 합참의장인가 누군가를 하나 집어넣고 예. 그걸로 사실은 언론에서 그냥 닫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산비리라는 게 무기자본가들과 국내 권력자들의 어떤 커넥션 하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범죄 행위인데 예. 이걸 만약에 틀기 시작하면 결국 그들로부터 광고료 받아갖고 운영하는 이 언론사들이 지네들 밥줄 끊긴다는 생각으로 결국 이슈에서 덮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정말 이명박의 4대강 비리, 방산비리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놓치지 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부분이다. 그 많이 기사에서 보셨던 클라라가 등장하는 이규태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1톤에 가까운 그 군사 비리를 컨테이너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참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규태라고 하는 로비스트는 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도 그 컨테이너 박스가 발견됐는데 컨테이너도 발견됐는데 누구한테 돈 줬는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돈을 받았다라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예. 한계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 연금 문제 하셔서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19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연금은 이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요? 예. 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낸 대표 발의 법안이 이 헌정의 육성법, 소위 이제 그 군인연금법이었는데 제가 낸 대표 발의 법안으로 인해서 19대 의원부터는 이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오. 연금은 없고 오. 원래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연금은 아니고 원로 의원들에 대한 그 품위 유지비 비슷한 이제 이런 보상비로 나왔던 건데요. 다만 이제 18대 의원을 하셨던 사람 중에서 일부는 아직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 예전에는 누구나 의원을 했었으면 다 받는데 지금은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일반적인 중산층의 어떤 소득 이하인 사람들 자산이나 월 소득이 얼마 이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그 헌정회에다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없어서 신청하시는 분
극소수만이 받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18대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받았던 것도 그렇게 소득 증명을 해야 받을 수 그 전에는 아니었죠. 근데 아니었고? 제가 낸 법에 의해서 이제는 소득 증명을 어. 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고 19대 의원부터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실 이게 열린우리당 시절에 나온 얘기예요. 열린우리당 때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들, 노동운동하시고 농민운동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예. 국회의원들이 되셨어. 근데 이분들이 국회에서 단 한 푼도 나쁜 돈을 안 받은 거야. 그리고 월급 받은 거 전부 조직이나 단체에다 다 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나갔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전직 국회의원인데 생활비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럼 적어도 전직 국회의원이 품위 유지는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는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생긴 건데 예. 이걸 갖다가 그래서 그게 2008년인가에 통과가 되잖아요. 이걸 마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굉장히 비리가 있는 법안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나쁘게 기억하는 건데 실제로 깨끗이 산 국회의원, 그렇죠.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뒷돈을 챙기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깨끗하게 살다가 빈손으로 나온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연금 주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던 게 그 사건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도 시기에는 이제 연금으로서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은 헌정의 지원금의 형식인 게 맞는 거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공무원처럼 연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기 부담금 없이 이후에 받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건데 연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 부담을 좀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커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안착은 필요하다. 네. 저도 해보면 국회의원 이제 4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빚만 저도 뭐 몇천만 원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하면 당연히 돈 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산이 늘 수가 없어. 도리어 자기 돈 쓰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의원을 마쳤을 때 그 돈 벌어서 나온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벌지 않고 가난하게 나온 의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이 상금처럼 줘야 되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나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로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이런 어떻게 정말 130만 원짜리 그런 훈장을 주는 거에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나는 이 또한 언론에 의해서 호도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예. 이제 저도 질문. 예. 지금 이제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예. 이종걸 의원님하고 좀 친한 편이세요? 별로 안 친한 편이세요? 뭐 직접적으로 친한 뭐 이런 거는 특별히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어쨌든 그분도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 뭐 하다 보니 그런 자리에서는 꽤 여러 번 뵀죠.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동료 의원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이종걸 의원이 비노 비주류다. 그래서 친노 주류인 문재인과 어떤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라는 그 희망사항을 계속 언론에 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제가 2004년부터 지켜봐온 바에 의하면 이분이 그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반문재인 노선, 반친노라는 그 틀거리에 묶여 있을 만한 분이 아니더라. 예. 그죠?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소위 이제 비노나 뭐 친노나 뭐 어떤 개파로서 이번 5명의 후보가 좀 그런 부분은 약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향이 예. 좀 전부 애매한. 다 뭐 하다 보면 저희도 저 사람은 어떤 쪽에서 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5분은 전부 다 좀 그런 것에 있어서는 크게 좀 자유로운 분. 그렇죠. 물론 크게 보면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대표해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었고 특히나 뭐 이정걸 의원도 비노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쪽 분들하고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당내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는 스타일의 분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줏대가 없었던 건데 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솔직히 이렇게 좀 조심성이 많아서 치밀하고 전략가적인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아는 이종걸 의원은 그 뭐 치밀한 전략가 스타일이고 뭔가 정치적으로 막 꼬리 9개를 감추고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좀 약간의 낭만파예요. 굉장히 기분파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기분에 원하는 대로 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종걸 의원은 예측 가능하질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종걸 의원의 특징이 뭐냐면 두루 다 친한 척해. 그러니까 두루 다 친하게 지내. 누구라고도 적이 아니야. 그러나 그 누구의 지시도 따르지 않아. 누구의 꼬봉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로맨티스트예요. 제가 아는, 그러니까 멋있게 말하면 로맨티스트고 좀 낭만파적인 기질이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한량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체계와 그 권력 다툼에 이종걸 의원을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 이종걸 의원이라는 사람을 내가 그동안에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섰을 때 되게 위험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어저께 같은 경우 이건 저 판단이에요. 이 김광진 의원하고 무관한 나의 판단은 뭐냐. 사실 문재인이라는 대표의 문제점이 저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하고 한 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 해도 너무한다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지나치게 예측 가능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직자 스타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 전투 리더십이 난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재인 대표의 어떤 단점이 있다면, 그러나 그러니까 그 문재인 의원의 장점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치밀하고 그 실무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의원의 방향을 밀고 나갈 때 누가 같이 옆에서 가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랬을 때 사실 이종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리파야. 그러면서도 또 의리파예요.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맨 처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 혼자 외로웠다. 고생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여당하고 싸울 거다. 이게 바로 이종걸 의원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론에서는 이종걸 의원과 문재인 의원을 이간질시키고 뭔가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거야. 저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아닌데 이종걸 원내대표라면 전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이기 때문에 궁합이 맞는다는 거야. 이종걸이라는 의원을 내가 저는 2004년부터 한 10년 정도밖에 못 봤지만 내가 봐왔던 이종걸 의원의 특성과 문재인 대표의 특성을 딱 봤을 땐 둘이 궁합을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종걸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만큼 야권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려는 저는 공작조라고 봐요. 실제로 문재인 대표만 있거나 이종걸 원내대표만 따로따로 있다라면 안 좋은 궁합이야.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해. 그런데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종걸 의원의 단점을 문재인 의원이 보완해주고 문재인 의원의 단점을 이종걸 의원이 보완해주는, 그래서 둘이 딱 만나는 어떤 궁합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둘을 합쳤을 때 쓸만한 하나가 되는. 그러나 물론 지금 이제 그 둘만 놓고 보면 부족한 부분, 둘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은 전략을 세우는 부분이에요. 어떤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에 맞게끔 전술을 구사하는 전략 전술을 짜는 그 지장이 필요한 상황이야. 하지만 지금 둘은 용장과 이 뭐라 그러나 덕장과 용장의 모습은 갖췄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지략을 담당하는 한 부분만 들어온다면 지금 이 야당이 앞으로 이렇게 판을 벌려갈 때 나름 그 불리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봐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거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이제 그분이 본인이 이제 연설에서도 그 후보 시절에 연설에서도
항상 이 지각 종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별명이셔요. 항상 늦게 와. 어디 행사장에서든. 근데 이제 정각 종걸이 되겠다. 이게 이제 슬로건으로 내셨는데 그러니까 비주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노가 아니니까 비주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원래 누구한테 줄을 서서 뭐 자기 자리 욕심을 챙기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한길 대표일 때는 어떤 무슨 특별한 자리였다가 문재인 대표가 되니까 자리를 놓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게 사선 의원까지를 하신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여의도에서 유행하던 말로 독고다이파. 딱 나오네, 독고다이. 그러니까 그 자기 혼자 멍청하냐? 그렇지도 않아. 경기고에 서울법대 나와서 민변 변호사로 꽤 열심히 그 돈도 벌었고 그 다음에 사선 의원까지 해왔고 또 어쨌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하는 가정적인 가풍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스펙으로만 보면 의외의 스펙 그러지 않아요? 예. 스펙으로만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 남한테 굳이 신경 써가면서 뭘 이렇게 줄 서서 뭘 해야 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면서도 보니까 뭐 시켜줄 테니까 나 좀 찍어주세요. 뭐 할 테니까 뭐 좀 찍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번에 제가 하면은 한번 이렇게 해서 잘해볼랍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로 정치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딱 느낀 건 뭐였냐면 언론이 당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그리고 솔직히 아무도 막지 않았어. 왜? 이종걸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모른 거야. 내가 볼 때 소위 여론을 조작하고 이 정권에서 정치 권력의 판을 짜는 소위 악한 놈들의 세력이 이종걸이라는 사람을 난 몰랐다고 봐.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향이 뭔가 어떤 큰 획을 긋고 어떤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친노는 아니지 이러면서 막지 않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종걸이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 이종걸이라는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누구 편에도 줄서지 않았던 거야. 항상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이종걸 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데 저는 아주 잘 된 거라고 봐. 예상치 못한 좋은 수야. 그러니까 왜 우연히 발견했는데 다이아몬드 주순 경우야. 실검 순위 몇 등입니까? 실검 순위? 오케이. 그래서 이종걸 의원에 대한 비토 내지는 의심 내지는 안 좋은 부정적 편견 나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도리어 이종걸 의원에게 문재인을 도와서 문재인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새정연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막 이종걸 의원을 그러니까 왜 비노란 얘기를 자꾸 언론이 쓰냐 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종걸 까기 바라는 거야. 그래서 격화시키고 이종걸을 위축시켜서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뜻이 새정연 원내대표가 그 힘을 밀어붙여갖고 야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주승용 의원 얘기로 넘어갈게요. 어려우면 그냥 가실래? 아니요. 근데 좀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겠거니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좀 생각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고, 오늘은 좀 사실 둘 다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청래 최고도 굳이 그렇게까지 발언을 하시는 것은 옆에 사람이 생각해도 그냥 그런 말을 그냥 옆에 들으면 좀 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사퇴할 생각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막 좀 희롱하듯이 말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짚고, 두 번째는 어쨌든 최고위원 정도의 자리에 올라 있으면 그에 맞는 무게감과 격에 맞춰서,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1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을 정도로 그 무게감 있게 뽑아준 사람을 생각해서 무게감 있게 거취를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듣고, 또 당시에 김한길 대표 체제가 있고 그럴 때는 지도부를 좀 개편하는 것이 당에 도움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 내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제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나 당 내부의 모든 여론에서도 나오고, 실제 지난번에 본인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결의로 사퇴를 철회하라라고 해서 본인 사퇴 철회를 했던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다시 재론하고 또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그냥 흔들기 정도밖에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대표가 물러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고, 총선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다시 또 전당대회 하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다시 본인이 또 복귀를 또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가셨다, 이런 생각은 같죠. 일단 이제 제 생각은, 이건 이제 김광진 의원님의 생각은 이 부분이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이제 주승용이라는 의원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여수에서 저를 한번 불러갖고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수의 당원들의 분위기를 좀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딜 딱 가서 강연을 해보면 듣는 청중의 수준이 느껴지는데 그 지역의 당원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어. 무슨 얘기냐 하면 주승용 의원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주승용이라는 사람이 호남 출신 의원들 중에, 저는 별로 이게 호남 출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별로 성적을 높게 주지 않는데 나름 신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승용이라는 사람이 호남 출신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사람이고 나름 신사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아예 가능성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도 왜 주승용 의원한테 모든 힘을 다 몰아줬냐 하면, 지네도 간판으로 내세울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됐거든. 그래서 흠없는 사람을 내세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승용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내에 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당내에 새가 별로 없다 보니까 소위 김한길과 김한길, 안철수 소위 당내 비노 그룹이 일부러 주승용 의원을 밀면서 세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승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문재인 대표하고 척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주승용 의원은 그렇게 문 대표하고 막 척을 져서 그렇게 문 대표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소위 주승용을 밀었던 세력, 비노라는 그 명분으로 주승용 대표를 밀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야. 주승용이 문 대표하고 싸웠다. 주승용과 문 대표가 대립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이종걸 문재인을 대립각 만들듯이 그런 면이 좀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 주승용 의원은 그들의 어떤 압박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지만 사실 행보를 분석해보면 주승용 의원이 그렇게 문재인 대표를 비토놓거나 계속 비판하고 반대로 가지 않았어. 언론이 만들어낸 비노, 친노의 대립이라는 이름으로 주승용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비판한 거잖아. 어제 내가 비판했던 건 이 재보선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가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비판한 거지, 주승용이라는 의원 최고가 문제있고 전능이다, 내지는 무능하다, 그걸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정청래 의원이 공갈치지 마라, 그런 식의 표현은, 그건 나는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봐. 솔직히 내가 볼 때 최고위원 그만둔 사람은 정청래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당이 어떻게든지 화합하고 수습해서 당부터 하나를 만들고 그 야당이 국민들을 이끌고 대여 전선을 그어야 될 때 어떻게 자기 당 사람한테 그게 비노이고, 그래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 주승용 대표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봐요. 예. 나는 주승용이라는 사람이 정청래라는 사람보다 대중적인 인기는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나마 주승용을 잘 구슬러서 호남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당판에 지금 정청래가 질른 것은 나는 문재인 의원에게 난 뒤통수 깐 거라고 봐요. 옛날에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 어렵게 한 것처럼 나는 오늘 정청래가 주승용 의원을 어렵게 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김광진 의원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예, 김광진 의원하고 무관하게 내가 볼 때 오늘 정청래 의원의 그 표현은 문재인 당대표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봉합하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에서 완전히 파토 놓은 거야. 상을 엎은 거야.
나는 그래서 정청래가 나는 오늘 비판해야 된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정청래 의원이 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승용 의원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는 약속해야 된다고 봐. 그러지 않으면 이거 새정치연합 봉합 안 돼요. 이게 호남 대 친노 이런 식의 계속 저들의 그 각세우기 이 노름판에 나는 오늘 정청래가 떡밥을 던졌다고 봐. 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 이건 김광진 의원가 뭐가 난 거예요? 문 대표가 조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게 좀 잘 수습되고 봉합이 돼가지고 당이 좀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네, 예. 저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호남과 영남과 뭐 이 뭐 제야 운동권과 서로 이렇게 개파라는 이름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하면 이 당에 대한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 지금은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의 가장 큰 부분이 뭐야? 야당답게 여당과 못 싸웠다 하나, 두 번째 개파별로 쪼개져 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이 정청래 주승용 사건은 나는 정청래 의원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주승용 의원도 받아들여서 당 화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게 국민들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예, 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새정치연합의 의원들끼리 정말 그 막말하는 거 그런 거 진짜 그만해야 된다. 정말 그 당대표가 누가 됐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표가 되더라도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분명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문제로 만들고 막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언론에다가 흘리고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문 대표가 뭐 유능하고 뭐 김광진 의원이 유능해서 새정연에다 힘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 새정연이라는 제1야당 여기에 지금 판에서 이 간판과 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김광진 의원님 모셔놓고 좀 어려운 부탁을 하자면 문재인 대표와 더불어서 이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지금 언론은 계속해서 예. 그 대립각을 세웠다. 친노 비노의 대립이라고 계속 소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이 막 정말 주승용 의원하고 문 대표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막 강하게 끌어안는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쇼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내가 문 대표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 웬만하면 아무리 화나도 말하지 말라고. 이게 화가 나서 대중 앞에서 자기가 화났다는 표현을 할 때 여당이 해도 너무한다. 그 수준의 발언으로는 국민들이 공감이 안 돼. 해도 너무한다 이런 거는 무슨 성직자들이 하는 말이지 그 당대표가 할 말이 아니니까 화가 났을 때 그냥 입 다물고 딱 있는 표현이 더 낫다.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문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소위 비노라고 계속 이간질하는 그런 의원님들이랑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 꼭 붙어 다니는 모습을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괜히 자신의 성실과 열정으로 모든 분란을 씻어버리겠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뭐 전달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제 옆자리 짝꿍이라니까요. 문재인 대표가요? 상임이 제 옆자리잖아요. 그러시구나. 전달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바쁘실 때 한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도 한번 오셔서 좀 진지한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안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꼭 오시라고 제가 말씀 잘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었지? 국회의원의 약속이야. 김광진 의원님 오늘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 그게 문제야. 그 누가 그랬잖아. 언제 결혼하냐 그러면 목요일에 결혼한다고. 언제 목요일인지 몇 년 몇 월 목요일인지 모르고 목요일에 결혼한다. 자, 하여튼 오늘 김광진 의원님 이제 이것이 진짜 안보다. 그래서 이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하고 이번에 다뤘던 게 군 사망자 문제, 그 다음에 군법 회의의 문제, 그리고 이 군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 규명을 유가족이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위 이제 이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다만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새정치연합의 의원님들의 문제가
조중동만 보는 것 같아. 조중동이 다루는 이슈에는 반응을 하는데 소위 진짜 이렇게 이 네티즌들이라든가 대한 언론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보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있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조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큰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소위 이제 진보적이라거나 혹은 본인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죠. 예를 들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것에 대한 비난은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당에 잘하는 어떤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국회의원이 당연히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잘해도 별로 아무런 리액션이, 반응이 없는 거죠. 잘하는 사람도. 근데 잘하는 사람,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하는 사람은 힘들게 어떤 일을 해요. 근데 나도 조금 손쉽게 뭔가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여론도 많이 타고, 뭐 사실 조중동에 저는 이제 종편 출연 안 하는 사람인데 조선일보 일면에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났다고 얘기해 주는데 이런 팟캐스트나 아프리카 방송에 나와서 방송 나온다고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아주진 않잖아요. 왜냐면 조중동에 나가고 싶죠. 종편에 나가고 싶죠. 방송에 나가고 싶은 그 열망. 그게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이 종편을 못 없애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그게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버리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 강한 것에 대해서 옳다고 믿는 우리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가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입당해 주세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왜 소위 이제 그 뭐 난닝구 백바지 논쟁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처럼 그런 당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만 문제 삼고 지적하고 할 생각만 하시는지, 필요하다면 그러면 내가 입당해, 그 사람들 10년 당생활 하신 분도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니까 와서 그럼 내가 원하는 당대표도 뽑고 뭐 아니면 지역위원장도 내가 뽑아야겠다. 그러니 나 당원 가입해야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 어떤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법안을 발의하거나 한다 치면 보수단체의 항의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실제 사무실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와요. 조직적으로. 예, 조직적으로.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보수단체들의 항의는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독립운동가 후손들 혹은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아니야, 잘했어, 잘 견뎌내,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연 한 통이라도 전화를 해주냐. 그렇지.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있어. 그러면 네. 예를 들면 독립운동 문제나 친일 문제 같은 경우는 제 소신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어떤 상황 중에 그래도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시도했다가 반대 여론만 엄청 많고 별로 칭찬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네. 그 일에 다시는 잘 안 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줄어들어요. 옳은 일을 해야 될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맞아. 옳은 일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시라.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저에게 지지 전화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저 말고 당대표나 원내대표실로도 항의 전화가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항의 전화를 막 받는 거죠. 하루에 수백 통, 수천 통씩을. 근데 칭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화를 같이 받으면 뭔 일인지 알아라도 볼 거예요. 혹은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 판단이 없으니까 이 새끼가 뭔 일을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백선엽 사건 같은 경우가 벌어질 때도 저희 원내대표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랬거든, 공개적으로. 그때 원내대표 누구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대선에 청년 특보실장을 갖고 있었는데 사퇴했고요. 그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당에 있어서 저는 나중에라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강한 힘에 지는 것, 이게 가장 잘못된 정의거든요. 그래서 강한 힘에 지지 않고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수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그 조직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으셨죠? 옳은 힘이 강한 힘에 의해서 꺾이지 않도록 지키는 게 국민이 할 일이다라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동의하고요. 제가 또 이 김광진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우리 새정연 의원님들은 우리 방송을 잘 몰라. 잘 듣지도 않고 모니터링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가 막연히 자기네들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우리 그 국회에 있는 후보들을 통해서 들은 거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모니터링을 조직적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국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반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새정연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망치부인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방송에 중요한 건 시청자거든요. 이 시청자들이 대부분 소위 자기 동네 오피니언 리더야. 예. 여기서 어떤 의견이 딱 정해지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틀이면 이게 쫙 전파가 돼요. 옛날엔 일주일 걸렸다면 지금은 뭐 하루만 해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사실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종편에서 채널A TV조선에서 망치부인 생방송이 끝나면 그거 편집해가지고 지들이 반론 보도해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냐고. 사실 이거 동네 아줌마가 자기 집 거실에서 하는 그냥 인터넷 개인 방송이잖아요. 그걸 채널A TV조선에 무슨 뉴스 10대 이슈인가 거기에서 그걸 내 방송을 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게 벌써 4-5번 나왔어요. 한 달에. 예.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저쪽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은 잘 몰라. 그리고 이 새정치연합 의원님들의 문제가 소통을 잘 못해. 김광진 의원님이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실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몰랐던 이야기, 몰랐던 이야기들을 가까이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새정치연합의 의원님들이 보다 더, 그러니까 너무나 말조심들을 해. 특히 젊은 의원들. 새정연의 젊은 의원들이 너무 선수 높은 의원들 눈치를 보면서 말조심을 해요. 나대지 않으려고. 그런데 정치는 그 자기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면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강해지려면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망치부인 방송의 시청자들과 소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김광진의 진짜 안보 이야기 오늘 2번째인데, 제가 오늘은 사실 제 잘못이 커요. 제가 이렇게 그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얘기를 막 흐트러버려가지고 준비하신 내용을 잘 못하셨어요. 다음번에는 그 또 김광진의 진짜 안보 이야기, 예. 그리고 또 이 국회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또 가지고 다음번에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김광진 의원님께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고요. 자, 질문이 나올 동안 우리 의원님이 아까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면 하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더 자주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와서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런 얘기를 좀 주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알려주시면 그걸 좀 준비해 가기도 하고 또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사실은 저는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모르시는 것들이 많고 하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당원 가입 부분은 지금 제도가 인터넷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진보 정당이어도 인터넷 가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잘 되지 않고 수기로 그렇구나. 작성해가지고 팩스로 혹은 메일로 이렇게 발송해야 되는데 저는 새정연 당원만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난 부분이 우리만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법상에 법상 인터넷 가입이 인터넷 가입이 안 안 돼도 되어 되는구나. 있습니다. 진보 정당도. 예,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제까지 무슨 새정연만 잘못하는 것처럼, 새정연만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비판을 했지? 그러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정의당은 된다. 그게 법적으로 안 된대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당원 가입, 사실 이제 그 당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맞아요. 예. 근데 솔직히 당원 관리 부분도 그 당원이라는 게 뭐야? 입당 원서만 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입당 원서를 써놓고 내가 소속된 지역구에 가서 나 당원이다. 그리고 자기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당원 교육에 참여하고 그래야 당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당원으로 가입해놨다 그래갖고 무슨 소식지를 다 보내주고 그러지 않어. 예. 그 무슨 굉장히
돈 1,000원을 내면서 되게 큰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당원에 가입한다는 건 뭐냐? 내가 이 당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당의 주인이면 내가 우리 집 문서 내가 찾아와야지. 집 문서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나?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정말 당원이 가입돼서 활동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지. 뭐 당원이 돼도 대우해주는 게 없다. 대우받으려고 당원하세요? 당을 주도하려고 들어간 거지? 내가 우리 진보정당 지지자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 진보정당 지지자들을 새정연에서 모셔가야 된다. 삼고 처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어. 난 아니라고 봐. 자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당을 접수하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동네 깡패들도 나와바리를 넓힐 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싸우고 차지하는 건데 대우받기를 바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예. 뭐 미안해요. 대우는 조금 더 해야 돼요. 사실 저희 당이 당원에 대한 예우나 대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또 망치 부인께서 하셨던 내용은 또 그 부분대로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나왔던 내용들 뭐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었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올 때 후원회장은 문성근 씨가 맞습니다. 예. 하고 그 당원 가입 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 당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매달 한 번씩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예. 저기 국회의원 후원금 받는 거 있잖아요. 예. 김광진 그러니까 1년에 1억 5천인가 1년에 1억 받으셨죠? 5천까지 받을 그럼 수 우리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올해 지금 후원금 다 받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다 채워본 적은 없고요. 예. 아, 1억 5천의 한도를 채워본 적이 예, 없어요. 채워본 적은 없는데 어... 올해는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10만 원을 후원을 하면 1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돌려받을 수 전액 있죠. 돌려받을 수 예. 있는 돈이다. 예. 라는 거 기억해 주. 제가 뭐 후원을 특별히 부탁한 건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있다더라. 그리고 그럼 지금 아직까지 뭐 1억 5천이 뭐 넘어가서 후원하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건 예, 아닌 그런 거죠?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후원회장님 문성근 의원이세요? 예, 제가 문성근 달력 보니까 5월 26일 날이 망치 부인 생일이시네요. 예, 아 이런 거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국정원분들 잘 아. 파악해 주세요. 생일이 5월 26일이네요. 네, 자, 하여튼 그렇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우리 김광진 의원님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을 우리가 많이 다음번 모임을 위해서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고 또 김광진 의원도 우리가 감시 대상이에요. 김광진 의원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의원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하는지 계속 검색해 보시고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놀고 먹지 않나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누군가 계속 그리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그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짧게. 네. 후원은 제 트위터 보시면 거기 프로필에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로 입금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give.or.kr.go.kr로 들어오시면 카드로도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그 김광진 의원의 후원 계좌를 알 수 있는 무슨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어요? 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도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에도 후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트위터의 프로필에도 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드릴게요. 농협 후원계좌 301-2998-2998-51 예, 거기로 농협이군요. 입금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원도 후원은 됩니다. 예. 근데 우편료가 더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자, 하여튼 우리 김광진 의원에 대한 관심, 여러분의 그 폭발적 관심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쉽게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김광진 의원님의 젊고, 그러니까 막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 내서 온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만나러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굉장히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김광진 의원에게 깊은 박수! 네, 박수해 주시고. 네, 그래서 자,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 감사 인사만 하시면서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감사 인사. 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오늘은 몇 분이나 동시에 보셨나요? 어디서 아까 볼 수 있죠? 최고가 3,600, 예. 3,670명 정도까지가 최고로 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보다 1,000명이 예. 더 보네요. 또 앞으로도 꼬박꼬박 잘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순천엔 주말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순천 분들 계시면 주말에 순천에서 따로 한번 좀 뵙겠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님과의 오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요. 분명히 그 매달 한 번 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너무나 월 초라 좀 아쉽긴 하네요. 예. 혹시 월말에라도 시간 되시면 그러니까요. 좀 땡겨서 예. 오실 수 있으면 땡겨서.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진 의원님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언제 오는지는 비밀이에요. 하지만 곧 또 오신다. 예. 자, 오늘 그러면 방송은 제가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이 정도로 예, 마무리를 오늘 하고요. 벌써 2시간 네, 20분이 지났네요. 김광진 의원님을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제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면서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아주 핫한 이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이 재원 중에서 나름 가장 좀 핫한 인물이 아닌가. 예, 그리고 정말 그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젊은 김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요, 그 합법적인 거예요. 예,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 합법적이고, 이 후원 제도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 사실 옛날에는 국회의원에 후원 제도가 없어서 합법적 후원이 없고, 다 불법적이고 검은 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국회의원 후원 제도를 만든 거예요. 누가? 김근태 의원이. 김근태 의원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하면 그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까지 받고, 그 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영수증 처리한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까지 주는 그런 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선거 공영제도, 선거 공영제도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돈이 없는 정치인이 선거를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선거 비용을 온전히 혼자 부담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돈이 없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15%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반액. 그 다음에 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몇 프로더라? 정확한 비율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몇 프로 이상을 받으면 전액을 돌려받고, 그 다음에 그거 10%면 반액, 15%면 전액, 그런 것 같다. 15%면 전액, 10%면 반액,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젊고 돈 없는 정치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원제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제도야.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지, 검은 돈을 안 받고 깨끗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검은 돈을 국회의원에게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요구해? 그 2~3배의 사익을 요구해. 자기가 국민들을 핏바라먹는 거를 눈 감아주길 바라면서 검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검은 뇌물을 받는 거에 우리가 모두 분노해야 되고 크게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검은 돈을 받으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검은 돈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금을 내주는 그런 문화를 정립해야 돼. 그래서 성완종한테 돈 받은 인간들을 몽땅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허태열이, 김기춘이, 홍문종이, 전부 다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의 검은 돈,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검은 돈은 그게 결국 그들에게 돈을 준 놈들이 어떻게 한다? 사익을 취한다는 거야. 국민의 피를 빨아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킨다는 의미로도 국회의원 뇌물은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비자금을 받았던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이 못 되게 해야 돼. 국회의원 비자금을 받고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치적인 비자금을 받았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못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 자기 돈 지키는 법이야. 그리고 깨끗한
의원들에게는 나도 처음 알았어요. 김광진 의원이 한 번도 1억 5천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었어. 이게 괜찮은 의원들이 원내대표실로 항의받고 세상에 그 일들을 뺏겼다니. 우리가 진짜 그동안 망치 부인이 헛살았네. 잘하는 의원은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부분은 정말 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잘못한 거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게요. 네, 우리는 이제까지 뭐 국회의원들을 비판할 때, 우리가 익숙한 말은 뭐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죠? 우리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 되게 익숙하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라고 욕하는데 익숙하고, 그래서 전부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래왔잖아요. 예. 이게 다 언론이 만들어낸 틀이라는 거야.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종걸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가 싸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싸우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그 스스로 당내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는 당으로 보이게 하려는 언론의 공작질이에요. 거기에 부안내동해서 여러분 오늘 솔직히 반성하세요. 오늘 정청래 편들면서 주승용 욕한 사람, 오늘 정청래 편들면서 주승용 욕했던 사람들, 오늘 거는 분명히 정청래가 잘못한 거야. 이건 문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정청래가 문 대표를 지켰다는 둥 그러면서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쌍욕한 사람들, 주승용 의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예. 주승용 최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대신 우리 문 대표 좀 잘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어디다 대고 공갈치지 마라. 그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야? 예. 문재인 정청래 부적절했다.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 필요하다. 언제 나온 뉴스예요?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게 언제야? 네, 몰랐네. 저렇게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낮 12시에? 몰랐네. 문재인 대표가 옳고 그름은 안다니까? 옳고 그름을 알고, 예, 똑바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래야지. 나는 당연히 문 대표가 저 말이 맞다. 나 지금 문 대표하고 생각이 통한 거야? 문재인 대표가 이제 뭐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구나? 몰랐네? 정상적인 거죠. 예, 문재인 대표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고, 저렇게 얘기한 게 맞는 거고, 예, 저렇게 풀어야죠. 오늘 자기는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정청래 편들고 그 주승용 막 욕하고 다녔던 사람들 스스로 반성문 올리세요. 내 행동이 오늘 잘못됐던 것 같다. 주승용 최고가 문 대표를 열심히 지켜주기를 바란 거다. 그렇게 사과하고, 주승용이라는 사람, 왜 내가 주승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주승용 빼면 더 골 때린 인간이 그 자리로 와. 주승용을 빼버리면 저쪽 소위 김한길 안철수가 더 괴상한 애를 거기다 들이밀 수 있단 말이야.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과 더불어서 문 대표를 살려낼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주승용도 잘못한 거 맞고요. 물론 맨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위원을 그만둔다고 맨 처음에 발언한 건 잘못한 거예요. 예. 주승용 의원이 재보선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이 뭐 지도부를 사퇴하자라고 얘기한 건 잘못한 게 맞아.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걸 이미 봉합한 거 아니야. 문 대표가 말리고 의원들이 원내총회에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미 합의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공갈치지 마라라고 얘기한 건, 그거는 정청래가 난 오늘 문제는
주승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청래의 문제야. 주승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편 들면서 주승용한테 욕한 사람들은요 블랙이야. 다 블랙이야. 이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 누가 만든 말이야?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언론이 만든 말이야. 조중동에서 만든 말이야. 친노 패권주의, 이거 조중동에서 만든 말이야. 호남신당 이것도 조중동이 만든 말이야. 여러분 그거 알죠? 호남신당 천정배가 당선되자마자 YTN에서부터 전부 다 모든 언론이 호남신당 노래 불렀어. 그거 알지? 잠깐 이거 끝나는 노래라서. 예. 천정배 당선되자마자 호남신당 얘기로 계속 자막으로 나왔어. 신당 호남신당.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천정배가 그랬잖아. 자기는 자기 입으로 호남신당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호남신당 얘기도 조중동이 만든 말이야. 누구도 호남신당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호남 출신의 공천받기 어려운 양아치 정치인들 걔네들을 꼬드겨서 너네 알받기 해라. 그래서 야권을 분열시켜라라는 공작을 가지고 호남신당론을 만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종걸 문재인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주승용이 문재인에게 껌껌이 발목 잡고 있다. 그것 또한 잘못이야. 주승용의 행보를 잘 분석해보면 껌껌이 발목 잡지 않았어. 단 주승용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누군가 언론에다가 실실 흘렸어. 새정치연합 안에 나는 간첩이 있다고 봐요. 이 간첩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피느냐 하면 당내의 이야기를 싹 윤색을 해. 당 안에서 되고 있는 얘기를 싹 윤색을 해갖고 언론에 흘려.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러면서 주승용 의원한테 압박을 가한 거야. 호남 사람들은 지금 이렇다. 호남의 정치적인 입장이 지금 막 총사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주승용은 자기가 호남의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호남의 입장을 발언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진짜 호남의 입장이냐? 호남에서 문 대표한테 그만두라는 게 호남의 입장이냐? 아니었잖아. 호남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데 호남 민중의 민심인 것처럼 누군가 이 주승용 의원에게 강요를 했고 주승용 의원은 호남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주승용과 문재인이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소설을 써낸 거야. 비노 이종걸, 비노 비주류 이종걸. 이종걸은 비노도 친노도 아니야. 이종걸이 비노다 친노다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 비노라는 말은 뭐야? 친노가 아니란 뜻이잖아. 이종걸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분노했던 사람이야. 아니 친노가 아닌 게 비노라며. 그럼 내 이종걸이 비노다. 누가 그래? 그런 표현 자체가 이종걸이 비노 비주류다. 비주류는 맞아. 사실은 비주류도 아니고 독자 노선이야. 언제나 자기 혼자서 그냥 이렇게 혼자 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비노다라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인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했냐? 아이고. 왜 비노, 비주류, 언론이 만들어내는 거야. 새정치연합이 계속 대립되고 분열되는 것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문재인 비판하고 호남 비판하고 이러면서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이희호 여사의 발언에 굉장히 감동했어요. 이희호 여사가 어저께 하신 말씀 어젠가? 그젠가? 내가 그저께 방송을 하고 어제 들은 기사야. 어제 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더 이상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국민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희호 여사를 계속 소위 언론에서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계가 호남신당을 준비한다는 식으로 계속 뿌렸어. 그거 알죠? 이희호 여사가 문 대표를 비판했다는 식으로. 언론 찾아봐. 진짜 이희호 여사가 문 대표를 비판했다는 식으로 서운함을 드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를 썼어. 그리고 그러면서 호남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펌프질 했던 거야.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천정배한테 세게 한마디 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정쟁에 활용하지 마라. 국민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이호 여사가 이 호남신당론 이젠 완전히 목을 쳐버린 거야. 호남신당론이라는 작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이호 여사의 발언이 굉장히 나는 의미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했던 발언, 모든 야당의 기득권을, 이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권 통합으로 총선 대선 승리하겠다. 우리 네티즌들의, 우리 시청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표현한 거야.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너도 나도 거기다 그 얘기를 광주에 와서 왜 했겠어. 광주에서 잘못했다. 그 광주 시장 관리 잘못한 거 또 인정하고, 광주에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면서 새로운 비전을 얘기했을 때 광주 분들이, 실제로요 여러분,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광주에서 문재인 대표가 왔을 때 프랭카드 걸고 환영한 사람들도 많았어. 그건 조중동에서 얘기 안 했잖아. KBS, MBC에서 얘기 안 했죠. 문재인 대표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문재인 환영 프랭카드 들고 환영식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그 천정배 파는 몇 명이 나와가지고 프랭카드 든 것만 보여준 거야. 광주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것처럼 언론의 이게 이간질이야. 거기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 언론에 녹아 들어가서, 예, 이거 지금 생방송이야. 언론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서로 야당끼리 누구 난데 그러면서, 아까도 여러분 보셨어요? 아까도 보시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욕하잖아. 이종걸, 주승용, 정청래 다 욕하잖아.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그 정청래 편을 들면서 주승용을 까는 사람들 신상 털어봐야 돼. 정청래가 잘했다 그러면서 주승용을 막 까댄 사람들 뒷조사 해봐야 돼. 왜? 이게 지금 겨우 호남신당론이 어저께 이호 여사의 발언으로 정리된 거야. 그런데 주승용과 정청래의 발언을 확대시키는 목적이 뭐겠어? 다시 펌프질하는 거야. 호남대 그 문 대표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다시 펌프질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정청래가 잘한 거다. 그러면서 주승용 욕한 사람들, 내가 오늘 스스로 반성문 쓰라는 게, 자기가 벌레가 아니면 반성하라고. 지금 자기도 모르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정청래 편들면서 주승용을 욕한 거는 결국 쟤네들의 공작. 아니 왜 조중동이 정청래 주승용을 검색어로 올리겠어? 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메인 기사로, 포털 메인으로 주승용, 정청래를 올리겠어? 그 목적이 여러분들처럼 주승용이 문재인을 비판했으니까 주승용을 까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호남과 문재인을 이간질하려고 그런 거라고. 호남과 문재인을 이간질하려고 그런 건데, 거기 등친같이 놀아나가지고 같이 그 주승용 욕하고 자빠진 인간들, 그 누구야? 반성할 거지. 자, 망치 보면 알아들었지? 예? 정청래는 자기 검색어 1위라고 좋아해. 그게 정청래의 문제야. 정청래는 인기 있는 발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적일 때 잘못을 한다니까. 내가 정청래 띄우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청래는 오로지 인기 영합이야. 막 여러분 문 대표가 되자마자 문 대표가 박정희 묘역 참배 갔다고 쌍욕한 거 알지? 정청래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박정희 묘역 참배 갔다고 거기 쌍욕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또 조중동이 써먹었어. 그럼 정청래가 그 말 왜 했냐? 그때 박정희 묘역에 참배 갔다고 자기 팔로워들이 욕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런 말을 한 거야. 그게 지가 할 말이냐고. 그러니까 정청래는 꽤 잘해. 평상시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잘하다가 큰일에서 박살을 내. 그래서 내가 정청래 같은 사람한테 큰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정청래는 자잘한 일은 잘하는데, 자잘한 소통이나 자잘한 인기 있는 발언은 잘하는데, 결정적일 때 그 맹한 짓을 해. 이게 뭐냐? 철학의 부재야. 나는 정청래를 내가 2004년부터 봤는데 철학의 부재야. 인기만 생각해.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인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정청래 최고가 주승용한테 공갈 치지 마라. 공갈이란 단어가 나오면 되겠어? 가뜩이나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과 더불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와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가 하나로 가자. 간신히 봉합하고 가고 있는데 그 주승용이 나이도 많은 선배인데 거기다 공갈 치지 마라. 이게 진짜 나는요. 그 정청래 의원이 주승용 의원에게 진심으로 크게 사과해야 된다고 봐.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점 정리했고요. 전 속이 시원했어요. 정청래가 주승용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속이 시원했어요. 아, 속이 시원한 거 지금 반성해요? 예. 아, 속이 시원했는데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 나는 속이 시원했다는 얘기로 끝났으면 방송 접으려고 그랬어. 내가, 그냥 그 정청래가 한 말이 속이 시원했다. 그걸로 여러분이 끝났으면 방송 접을 뻔했어. 방송해서 뭐하나. 그러면서. 지금은 그 최대한 야권이 일단 새정연부터 하나가 돼야 돼. 새정연이 문재인이 부족할지라도 하나가 돼야 돼. 자, 여러분, 저는요, 삼국지에서요, 그 많은 사람들은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고 이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정말 그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애쓰잖아요. 내가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제일 화난 게 유비야. 등신 새끼. 유비를 보면서 든 느낌이 진짜 등신 새끼라는 거였어. 능력은 없으면서 욕심은 많고, 그래서 결국 관우도 장비도 그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볼 땐 등신 같은 유비도 관우, 장비 같은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어. 제갈 공명은 알았어. 유비로는 천하통일 못한다. 그래서 3번이나 거절했어. 그런데 유비가 와서 고개를 숙이니까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제갈공명이 도와준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조조가요. 만약에 조조가 관운장과 제갈공명을 먼저 얻었다면 더 빨리 통일이 됐겠지. 물론 이게 조조에게는 인복이 없는 게 문제였지만 좌우지간 지략은 능력은 더 뛰어났어, 조조가. 그런데 유비는 인덕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던 거야.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각각의 장점을 파악해서 그 장점을 활용해서 판을 벌이는 거야. 그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로 이기는 방법을 짜야 되는 거지. 별로 완벽하지 않은 문재인을 완벽하다고 우기는 것도 등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갖고 문재인 가르쳐 이런 건 더 상등신. 지금은 문재인이라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문재인의 네임밸류가 필요한, 브랜드가 필요한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은 야권이 통합해 가는데 문재인의 브랜드가 필요한 거야. 브랜드. 뭔 말인지 알아?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이 필요한 거지 문재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문재인은 브랜드로 필요하고 이 기능은 우리가 발굴해서 쓰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문재인과 이종걸이 반대될 것 같으니까 어젯밤에 존나리 이종걸 깐인간들 반성해. 이게 인터넷에서 글 쓰면서 그 언론에서 여러분에게 노린 게 그거라고.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화나게 해서 이종걸 까대기. 그러면 이종걸이 누구 앞에 여당을 만날 때 얼마나 자신감을 잃겠어. 위축된 상태에서 만난다고. 그걸 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쟤네들의 이 이간질 농간을 똑바로 봐야 돼. 자, 뭐요? 지금 야당 안에서 계속 뭐 여러분 생각해봐요. 4.28 재보선 끝나자마자 김한길을 딱 출연시켜가지고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 이런 발언 시켰어. 목적이 뭐겠어?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새정연 안에서 싸우게 하려는 거야. 이간질이야. 이미 김한길은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도 몰랐어.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왜 드러내겠어? 그리고 왜 이 주승용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기사 쓰고 이종걸이 비노비줄이라는 걸 왜 강조하겠어? 그래서 새정연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와 새정연 당원들을 분열시키려는 거야.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에? 뭔 말인지 알아요? 내년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정리하라 그래. 그 지역에서 정리하게 하고 지금 필요한 건 뭔데? 지금은 어떻게 야권 통합으로 갈 거냐? 어떻게 진보정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거냐? 그래서 어떻게 이 판을 정말 승리의 판으로 가져갈 거냐야. 예. 자, 잊지 마세요. 응? 내가 오늘 되게 화가 났어, 아까. 내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나, 아까 이 김광진 의원 오기 전에 내가 이 판을 확 크게 키우려다가, 김광진 의원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살 인트로 하면서 시간 끌었던 건데, 하여튼 그래도 막판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지금 바른 방향으로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정청래가 사과 안 하면 난 정청래 버려야 된다고 봐. 그 정청래가 주승용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난 정청래를 쳐내야 된다고 봐요. 정청래는 그냥 독고다이야. 걔를 잃어도 우리는 큰 손실 없어. 그러나 주승용을 잃으면 호남 사람들의 서운함을 얻게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청래를 버리더라도 주승용을 잡아야 되는 수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방송을 너무나 4시간씩, 그러니까 월요일날 2시간 하고 수목금 4시간씩 했어. 이번 주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볼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소위 그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화가 나는 게 그런 거야. 평상시에는 그 빠릿빠릿한 척 하다가 결정적일 때 욕은 먹을 짓을 해. 김현 의원, 여러분 얼마나 김현 의원 이뻐했어. 좋아했지? 그거 유가족이랑 술 먹은 것 때문에 그걸로 얼마나 당을 욕 먹였어. 그런 거. 정청래도 평상시에 집회도 잘 나오고 한 소리 잘하고 위원이다.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내가 칭찬해줬잖아. 그러니까 4월 18일에 칭찬해준 거 아니야. 차벽은 위원이다. 정청래 그거 잘했다. 그런데 또 사고 친 거 봐. 그러니까 문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잽잽잽 잘하다가 확 사고를 쳐. 싹 말아먹어. 그게 문제야. 제발 문재인한테 누가 되지 않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문재인이 힘들 때 그땐 나서서 싸워. 그러나 지금은 이미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 문재인이 처음에 당대표 물러나라 어째라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럴 때는 조용했잖아. 그러다 문재인 사퇴는 아닌 것 같다라고 가닥 잡힌 다음에 공갈치지 마라 이러고 나온 거 아니야. 제발 문재인이 힘들 때 굳은 일 하면서 문재인 지키는 모습 묵묵히 좀 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잘 나갈 땐 좀 빠져 있어 뒤로. 그게 문재인을 돕는 거야. 자, 이번 주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예, 5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수목금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진 의원 덕분에 또 이렇게 간만에 시청률이 또 회복되고, 나는 지난번에 김광진 의원의 인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세월호의 인기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3,600명까지 쭉 들어와서 보는 걸 보니까 김광진 의원의 나름 동원력이 있네요. 예, 우리 김광진 의원 다음에 또 오기로 했어요. 예, 언제 올진 비밀. 예, 언제 올진 비밀이고 언제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언제나 기대하면서 기다리세요. 예,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방송, 예, 오늘 방송 재방송 내일 낮 2시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낮 2시부터 한 주간 재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예, 그 재방송 쭉 보시면서 망치가 무슨 얘기했나, 이 망치가 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썼는가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어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추천 3132. 우리 저기 김광진 의원님 덕분에 추천이 그냥 3,000개 넘었네요. 오늘 설사할 사람은 한 400명밖에 안 되네. 아까 3,670명 정도 봤는데 오늘 밤 녹색 설사 한 400명만 하겠네. 근데 설마 아직까지 추천 안 한 건 아니지? 우리 방송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 하면 셋반스에 녹색 설사한다. 자,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3,21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망치부인 방송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이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소송을 당하더라도 두렵지 않게, 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여비고님, 풍행국님,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이 이번 주에 길어갖고 고생하셨죠? 네. 자, 여러분, 그 문재인 대표더러 약하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강하잖아. 너무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있는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요. 나는 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하에 나는 딱 그 전략가 하나만 보충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럼 망치의 역할은 뭐냐? 나의 이상형은 조자룡이야. 나의 이상형은 조자룡. 이 지지 않는 장수. 예. 자, 망치 부인을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 저기 야권, 나는 지금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의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문재인 자르고 다른 놈을 앉혀봐. 내가 볼 때 문재인보다 나은 카드는 없어. 현재 문재인이 완벽한 카드는 아니야.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 중에 문재인보다 나은 카드는 없어. 그러니 문재인이라는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았죠? 더 이상 문재인 까지 마라. 문재인 까는 건 뭐냐면, 일단 네가 새 이불을 쫙 깔고 누워가지고 입안에 그 양파즙과 간장과 식초를 가득 입에다가 뿜은 다음에 그걸 쭉 누워서 뿜어. 문재인 까대는 건 바로 그 결과가 똑같은 거야. 양파, 식초, 조정간장을 입안에 가득 물었다가 뱉어가지고 새 이불에다가 요절 내는 거. 그게 당신들이 지금 문재인 까대는 거야. 일단 문재인은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로 써야지. 그렇지, 까나리 액젓.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가지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담기는 물의 양이 다르대요.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감동했다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그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귀가 보물인 거야.
여러분의 듣는 귀,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 이 방송의 감동의 양을 결정합니다. 아, 내 새끼들 들어올 때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자, 하여튼 감사합니다. 망치부인 다음 방송은요, 월요일 오전 11시, 11일 오전 11시 망치부인 돌아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11시에 만나요.